신하가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하께서 하신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병연 자리에서 상소로 동료 신하들을 이끌고 대전 앞에 엎드려서 반복해서 집요하게 그리고 놀랍게도 왕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중종은 조광조의 요구를 수차례 받아들였습니다. 조정의 정책이 바뀌었고 나라의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유지되어 온 국가 제사기관이 폐지되었습니다. 시험 성적 대신 인품과 능력으로 인재를 뽑는 새로운 등용 제도가 생겼습니다. 전국에 향약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종반정 공신 117명 중 상당수의 공신 지위를 한꺼번에 박탈하라는 요구가 조정 한복판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권력 구조의 뿌리를 통째로 뽑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훗날 퇴계 이황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도학으로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고 성인의 정치를 현실에서 실현하려 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관직에 오른 지 불과 4년 만에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나이 38이었습니다. 그를 죽인 것은 반대 세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광조를 직접 발탁하고 함께 경연을 열고 이 사람만 한 신하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했던 왕, 중종이 직접 사약을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조광조는 1482년 한양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대로 관직을 지낸 집안이었지만 중앙 권력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었고 조광조 본인도 어린 시절까지는 그냥 평범한 양반과 자제였습니다. 그 평범함을 끝낸 것이 17살의 만남이었습니다. 무오사화가 일어난 해, 조광조의 아버지가 평안도 어천역으로 부임했습니다. 조광조는 아버지를 따라 그곳에 갔고 근방 희천에서 유배 중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갱필이었습니다. 당시 성리학의 도통, 즉 학문의 정통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리학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오사화로 유배형을 받아 중앙정계에서 밀려나 있던 참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스승을 만난 17살 조광조는 그 이후 김갱필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조광조라는 사람의 전부를 결정했습니다. 학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하로서 왕 앞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가? 조광조가 훗날 보여준 모든 선택의 뿌리가 이 유배지의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은 조광조가 23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사화로 사사된 겁니다. 스승을 가르침으로 얻고 또 스승을 죽음으로 잃은 조광조에게 도덕 정치의 실현은 학문적 과제가 아니라 개인적 사명이 되었을 겁니다. 조광조가 뛰어들려 한 정치판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조선 초기부터 권력의 핵심을 쥐고 있던 집단은 훈구파였습니다.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을 때 옆에서 도운 공신 집단과 그 후손들입니다. 이들과 맞서는 세력이 사림이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지방에 내려가 성리학을 연구하고 후학을 키워온 지식인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의 무기는 토지도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도덕 담론이었습니다.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려면 권력자가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어야 한다. 그 기준은 성리학에 있다는 논리로 훈구의 권력 독점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연산군 시대에 이 살림이 두 차례에 걸쳐 거의 괴멸됩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였습니다. 살림의 학자들은 죽거나 유배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지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종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을 중심으로 한 훈구 신하들이 군사를 일으켜 연산군을 몰아내고 그 이복 동생을 세왕으로 세운 겁니다. 연산군이야 워낙에 폭정을 일삼던 인물이었기에 예견된 일이기는 했지만 결국 자신들에게 불편한 왕을 제거하고 입맛에 맞는 왕을 올려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중종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이 왕이 얼마나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곧 자신을 내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반정 직후 중종은 자신이 총애하는 왕비를 공신들의 압박으로 폐위시켜야 했습니다. 단경왕후였습니다. 즉위하자마자 자기 아내를 내쫓아야 했던 왕, 그 결정을 강요한 집단을 어떻게 바라봤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중종에게 필요한 것은 훈구를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방에 숨어있던 살인이 있었습니다. 훈구에게 2차례나 짓밟혔으면서도 살아남은 도덕 정치를 내세우며 훈구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집단. 중종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림 안에서 가장 뜨겁게 빛나는 이름이 바로 조광조였습니다. 조광조는 1515년 34살의 나이에 알성문과에 급제해 관직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속도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급제한 지 몇 년 만에 조광조는 사간원과 홍문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간원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신하들의 비위를 탄핵하는 언론기관이고 홍문관은 왕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경연을 주관하는 학술기관이었습니다. 조광조가 노린 것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군사도 재산도 없는 사림이 훈구와 싸울 수 있는 무대는 도덕 담론의 공간뿐이었습니다. 그 공간의 중심이 바로 언론, 기관과 경연이었습니다. 경연은 왕이 신하들과 유교 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형식은 공부 모임이지만 실질은 나라의 방향을 두고 왕과 신하가 매일 얼굴을 맞대는 정치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조광조가 경연에서 중종에게 한 말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왕이 먼저 성인의 도를 실천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 실록에는 조광조가 중종에게 이런 취지로 말한 기록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법령이 아니라 위에 선 사람의 바른 마음입니다. 중종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종 나름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조광조의 말이 감동적이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조광조가 조정에서 발언권을 키울수록 훈구 세력을 향한 도덕적 압박이 강해졌습니다. 중종은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고 조광조의 입을 통해 훈구를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중종의 신임을 등에 업은 조광조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가 밀어붙인 개혁들은 하나하나가 훈구 세력의 기반을 직접 건드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소격서 혁파였습니다. 소격서는 하늘과 별의 제사를 지내는 도교 계통의 국가기관으로 고려 때부터 내려온 유서 깊은 고디였습니다. 조광조는 이것이 성리학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중종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왕실의 오랜 전통이었고 대비 마마가 깊이 신봉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광조와 사림이 집요하게 압박하자 결국 중종이 물러섰고 소격서는 문을 닫았습니다. 왕이 반대했는데 신하가 이겼습니다. 이게 어떤 신호였는지는 훈구 세력이 가장 잘 알아챘을 겁니다. 두 번째가 현량과 신설이었습니다. 시험 성적이 아니라 인품과 학행으로 인재를 추천받아 등용하는 제도였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인재를 뽑자는 취지였지만 속을 보면 구조가 달랐습니다. 기존 과거 시험은 훈구 가문이 대대로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현량과는 그 구조를 우회해서 사림 출신 인물들을 조정에 직접 심는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현량과 첫 시행에서 합격한 28명은 대부분 사림 계열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향약 보급이었습니다.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도덕적 규범을 지키고 돕자는 자치 규약입니다. 단순한 미풍양속 장려처럼 들리지만 정치적 함의는 깊었습니다. 향약이 뿌리를 내리면 지방사회가 중앙 훈구 세력의 영향력이 아니라 사림의 도덕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소격서를 없애고 현량과로 사람을 심고 향약으로 지방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광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훈 삭제 요구였습니다.
위훈이란 실제 공적이 없거나 보잘것없는데도 공식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경우를 말합니다. 조광조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중종 반정 공신으로 책봉된 117명 가운데 상당수는 반정 당일 실제로 한 일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니 그들의 공신 칭호를 박탈하고 그에 딸린 토지와 노비와 특권을 모두 환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폭탄이었는지는 조선의 공신 제도를 알면 바로 보입니다. 공신이 되면 토지와 노비가 지급되고 자손에게 관직이 세습되며 웬만한 죄는 용서받는 특권이 따라왔습니다. 훈구 세력이 대대로 권력과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구조적 핵심이 바로 이 공신 칭호였습니다. 위훈 삭제는 그 구조의 뿌리를 한 번에 자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중종이 이 요구에 동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종 입장에서 위훈 삭제는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명분이 완벽했습니다. 없는 공적에 상을 준 것을 바로잡겠다는데 왕이 반대하면 오히려 왕이 부정한 것을 감싼다는 꼴이 됩니다. 게다가 위훈 삭제가 성공하면 훈구 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집니다. 중종이 가장 원하는 것, 즉 자신을 옥죄는 반정 공신들의 힘을 빼는 일을 조광조가 대신해주는 셈이었습니다. 사훈 대상 명단이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훈구 세력이 느꼈을 공포는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훈구 세력은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조광조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1519년 가을, 경복궁 후원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뭇잎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벌레가 갉아먹은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네 글자였습니다. 주초이왕.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뭇잎의 꿀로 글자를 쓴 뒤 개미가 그 부분을 파먹도록 놔두면 마치 벌레가 자연스럽게 갉아먹은 것처럼 글자 모양이 남습니다. 훈구 세력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중종이 이것을 믿었느냐가 아닙니다. 중종에게 이것이 믿고 싶은 이야기였느냐입니다. 조광조는 이미 소격서 문제에서 왕의 반대를 압박으로 뒤집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혈량과로 자기 사람들을 조정에 심었고 향약으로 지방까지 손을 뻗었으며 이제 위훈 삭제로 조정의 판도를 통째로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키운 신하가 왕보다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주초위왕의 나뭇잎은 그 불안의 형태를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중종이 그 나뭇잎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이 모략임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종의 불안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쌓이고 있었습니다. 경연에서 조광조가 중종에게 요구한 것들의 수위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정책을 바꾸라는 것을 넘어 왕의 일상적인 태도와 마음가짐까지 지적하는 수준으로 나아갔습니다. 실록에는 조광조가 중종에게 이런 취지로 말한 기록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전하의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소용없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공부를 더 하라고,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조광조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왕이 도덕적으로 완성되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은 그가 평생 믿어온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종 입장에서 이 말들은 점점 다르게 들렸을 겁니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왕, 신하 앞에서 매번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왕, 그 자리가 중종에게 얼마나 불편해졌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혈량과로 합격한 28명이 조정에 들어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훈구 신하들이 장악하던 조정에서 사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그 목소리의 방향은 항상 조광조가 가리키는 쪽이었습니다. 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광조가 방향을 잡으면 조정이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훈구도 무섭고 훈구를 견제하라고 불러들인 사림도 무서워진 왕.
중종은 이 딜레마 안에서 점점 좁아지는 공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훈구 세력이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1519년 음력 11월 15일 밤이었습니다. 중종은 승지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신무문을 통해 남권, 심정, 홍경주 등 대신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광조 일파가 붕당을 지어 조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논의가 오갔습니다. 중종은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핵심 인물들에게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등 사림의 중심축이 하룻밤 사이에 줄줄이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현량과로 등용된 인물들도 파직되었습니다. 그토록 빠르게 쌓아올린 개혁의 구조물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신하들이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주청했습니다. 중종은 처음에 유배형으로 결정했습니다. 조광조는 전라도 능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가 지난 뒤 중종은 유배지로 사약을 보냈습니다. 훈구 세력에 거듭된 압박이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중종이 내렸습니다. 기묘사화가 시작되고 조광조가 사약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능주 유배지에서 사약이 도착했을 때 조광조는 38이었습니다. 사약을 받기 직전 조광조가 남긴 시가 전해집니다.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 했고 나라 걱정하기를 내 집 걱정하듯 했노라. 밝은 해가 세상을 굽어보고 있으니 내 붉은 충정을 알아줄 것이다. 죽음 앞에서 원망 한 줄이 없습니다. 훈구를 탓하지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이 향한 곳은 오직 왕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인 바로 그 중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씁쓸한 것이 있습니다. 중종실록에는 기묘사화 이후 중종이 조광조를 그리워했다는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광조가 죽고 나서도 중종은 경연 자리에서 그의 이름을 꺼냈고 그가 옳았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약을 보낸 사람을 그리워하는 왕. 그리고 그 왕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한 신하.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히 배신과 충절로만 정리하기에는 뭔가 더 복잡한 것이 남습니다. 왜 중종은 끝까지 조광조를 살리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조광조를 살려두면 훈구 세력을 계속 자극하는 불씨로 남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살림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고 훗날 복구하면 같은 충돌이 반복될 것이 뻔했습니다. 중종에게 조광조는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카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중종은 조광조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옳음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신하는 왕에게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왕은 항상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중종이 조광조를 그리워하면서도 살리지 않은 것은 그 거울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묘사화로 훈구는 다시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현량관은 폐지되었고 소격선은 다시 문을 열었으며 위훈 삭제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림 인물들은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광조의 개혁은 흔적도 없이 지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기묘사화 이후에도 사림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간 사림 학자들은 서원을 세우고 후학을 키웠습니다. 조광조가 깔아놓은 향약의 씨앗은 이황과 이의를 거치면서 조선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현량관은 폐지되었지만 사림이 과거를 통해 조정에 진출하는 흐름 자체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선조시대에 이르면 사림은 조선 조정의 주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훈구는 그 무렵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림이 집권한 뒤 조광조는 복권되었습니다. 선조 즉위 이후 신원이 회복되었고 1610년에는 문묘에 종사되었습니다. 공자를 모시는 사당에 함께 배향되는 것으로
조선에서 학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사약을 받고 죽은 지 91해 만의 일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왜 실패했을까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략의 문제라는 시각입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소벽서 혁파, 혈양과 신설, 향약 보급, 위훈 삭제를 불과 몇 년 안에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어느 하나만 했더라도 저항이 컸을 텐데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싸움을 벌인 것이 패인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구조의 문제라는 시각입니다. 조광조의 개혁은 처음부터 왕권에 기댄 개혁이었습니다. 중종의 신임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구조였는데 그 신임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도적 기반 없이 왕 한 사람의 의지에 의존하는 개혁은 그 왕이 등을 돌리는 순간 끝납니다. 조광조의 개혁이 정확히 그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두 시각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두 시각이 동시에 맞는다는 사실이 조광조라는 인물을 더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그는 옳은 방향을 향해 가면서 그 방향으로 가는 방법에서 틀렸습니다. 이상은 완벽했고 현실은 그것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광조만의 이야기일까요? 어느 시대에나 제도보다 앞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가 그를 알아보지 못해 밀려나기도 하고 너무 빨리 달린 나머지 스스로 앞에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조광조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러진 자리에서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조선은 결국 걸어갔습니다. 퇴계이황이 조광조를 도학 정치의 선구자로 꼽은 것도 율곡 이이가 그의 개혁을 계승하려 한 것도 결국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조광조가 죽은 뒤에도 그의 이름이 조선 내내 살아있었던 것은 그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옳은 방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개혁가? 왕에게도, 훈구에게도,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도 가장 위험했던 사람. 조광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